29의 내 인생은 한 번 부서졌고 49의 내 인생은 겉으로만 반듯하게 정리된 척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서윤정이고 49살 싱글맘이며 이 동네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잘 나가는 여자였다. 간판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밝고 환자들도 꾸준히 오는 편이고 치과 앞 화단에는 계절마다 꽃이 바뀌어 피었다. 나는 흰 가운을 입고 늘 단정한 머리 모양을 유지하며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였다. 하지만 이 모든 반듯함 아래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나는 미혼모였다. 대학생 때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때 나는 그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비록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뱃속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엄마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남자였다. 그는 알고 보니 이혼 경력이 있었고 심지어 그 이혼도 깔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댁 집안은 막장이었다. 남자는 결혼을 약속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었고 친정에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나는 한동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그의 빚이 드러났고 첫 번째 결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나에게까지 밀려왔다. 시댁은 내 탓을 했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쌓였다. 결국 나는 뱃속의 아이만 지키기로 했다.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사람과는 정리할게 대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나는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고 말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서류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남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한 차례 무너진 뒤였다. 부모님은 화를 냈고 실망했고 그러면서도 끝내 나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외손주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울었고 어머니는 밤새 아기를 안고 재웠다. 나는 죄인이 된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붙잡았다. 대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덕분에 나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치과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열심히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늘 친정에서 자랐다.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그 사이의 시간은 대부분 부모님의 몫이었다. 그렇게 선아래가 자랐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고 눈치가 빨랐다. 나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로 떠들어도 나래는 슬쩍 화제를 돌리는 아이였다. 나는 그 모습이 마음 아프면서도 고마웠다.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이는 스스로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나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마침내 내 이름을 건 치과를 열 수 있었다. 위치는 상급지라 불리는 학군 좋은 동네였고 주변에는 학원과 카페와 병원이 줄지어 있었다. 친정 부모님은 이 동네로 이사를 왔고 1층에는 치과 6층에는 우리가 사는 집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나는 성공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 동네 엄마들 세계에서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낙인이 되기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숨기기로 했다. 환자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나는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만 설명했다. 나래에게도 한동안 그렇게 말해왔다. 아빠는 멀리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언젠가 올지는 모른다. 이런 식의 애매한 말로 시간을 벌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나는 동네 엄마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조심했다. 내가 나래의 엄마인 것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나래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늘 거리를 유지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는 필요할 때만 참석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치 치아 구조를 설명하듯이 객관적인 말들만 골라서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 또 다른 상처를 하나 더 층층이 덮어두는 기분으로 살았다. 한재우를 처음 본 것은 아마 나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아니었나 싶다.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를 바라보던 남자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너무 말라있지도 않고 과하게 꾸미지도 않았는데 뭔가 단정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다. 조금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구김마저도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아이는 웃으며 달려갔다. 그게 한도윤이었다. 눈매가 선한 아이였고 어딘가 어른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사람이 많았는데 유독 그 부자의 모습만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나는 치과 원장으로 동네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도윤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아빠였다.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인사만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세요. 그 정도였다. 공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떤 엄마들은 그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러기 생활 끝에 이혼을 당했다는 말도 있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늘 도윤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에도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회사로 가고 저녁 늦게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를 다시 데리러 오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다. 나는 그 그림이 조금 부러웠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우리 둘이 비슷했지만 나는 늘 친정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고 나래의 손을 직접 잡고 등교시키는 건 거의 주말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다 시간이 맞아 학교 앞에서 나래를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면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래가 중학생이 되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예민해졌고 엄마들의 대화는 더 복잡해졌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어느 날 나래가 말했다. 엄마, 우리 반에 도윤이라는 친구 있는데 걔 아빠가 맨날 데리러 와. 그 말에는 부러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아빠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좋은 엄마일까? 치과에서 환자들에게는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칭찬받지만 정작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인지 늘 자신이 없었다. 선아래는 한동안 나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다. 엄마는 왜 늘 혼자야? 아빠는 정말 멀리 있는 거야.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럴수록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굳어갔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치아는 쉽게 드러낼 수 있어도 내 마음속 진실은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한재우와 나는 그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얼굴로 남아 있었다. 학부모 설명회가 있을 때도 그는 늘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앞쪽 끝자리에서 메모만 열심히 했다.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고개를 조금 숙여 인사를 나눴다. 그의 눈빛은 늘 차분했다. 어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종류의 피로함과 책임감이 묻어나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끝까지 이름 붙이지 않았다. 나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게는 치과와 부모님과 나래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진료를 마감하고 직원들과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원래라면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요즘 들어 응급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아 일찍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칫솔과 치약을 진열대에 다시 정리하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늙겠지. 그리고 나래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나겠지. 그때 나는 어떤 얼굴로 남아있을까? 그때까지도 나는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 혼자 진료실에 남았을 때 치과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멸균기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창밖으로는 상가 간판 불빛들이 반짝였고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불이 꺼진 대기실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진료실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문 앞에 놓인 응급 연락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야간에도 통증이 심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내가 적어둔 문장이었다. 나는 순간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언제든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무거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쓰였다. 통증 때문에 밤새 고통받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차마 문을 완전히 닫을 수가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급 단체 채팅방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다. 나는 대충 훑어보았다. 시험 일정 공지와 봉사활동 안내와 잡다한 이야기들 사이로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애들 운동장에서 뛰놀다가 다친 친구가 있다더라. 조심하자. 어느 학부모의 글이었다. 나는 단순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아이들은 늘 다치고 늘 회복한다. 다만 부모의 마음만 늘 더 크게 아플 뿐이다. 나래의 어릴 적 다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마에 피가 흐르던 날 병원 응급실 앞에서 떨던 내 손. 발목을 삐어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엑스레이 앞에 서 있던 내 마음.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은 늘 많았고 나는 늘 바빴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도움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몫이었다. 나는 그 사실이 늘 미안했다. 그날 밤 치과 문을 닫기 전 나는 잠시 불을 끄지 않고 진료 의자에 앉았다. 환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서윤정이라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생각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거울에 비친 내 눈 밑에는 희미한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가볍게 눈가를 문질렀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느새 내 인생의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숨긴 채 오늘을 버티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나 먼저 잘게 공부하다가 졸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푹 자 내일 아침 깨워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래가 있다는 건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 아이가 웃어주는 한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다. 진료실 불을 끄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오늘 같은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어떨까? 심하게 아픈 이를 붙들고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시간 됐다고 돌려보낼까?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아마도 열어주겠지. 그게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환자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 손을 내밀지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치과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입구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리문에 비친 내 뒤편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치과 의자 2개와 반짝이는 스케일러와 하얀 선반들. 그 공간은 내 일터이자 피난처이자 때로는 감옥이기도 했다. 문을 잠그려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을 느꼈다. 언젠가 오늘 같은 밤이 다시 떠오를 것 같은 묘한 느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인연 하나가 조용히 이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문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놓은 채 나는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 불을 조금만 낮췄다. 완전히 닫지 않은 문틈처럼 희미하게 남겨둔 불빛이 진료실을 부드럽게 비췄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이렇게 조금 더 열어두자. 그날 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몇 시간 후 이 문을 두드릴 아이가 한재우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밤이 내 삶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야간 진료를 보는 날이면 치과 안의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로비의 불은 절반만 켜두었고 대기실 의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응급 상황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었다. 스태프들은 모두 퇴근했고 나는 혼자 진료실과 소독실을 오가며 그날 사용한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다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들어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허겁지겁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한도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한재우.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도윤이는 입에 피를 묻힌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재우 씨는 어깨까지 숨이 차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곧바로 진료실 쪽으로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심장이 늦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이를 치과 의자에 앉혀 자세를 살폈다. 앞니 한쪽이 크게 깨져 있었고 주변 잇몸이 조금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이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있는 눈빛이 보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아질 거야.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장갑을 꼈다. 재우 씨는 아이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집 앞에서 공 차다가 그만. 그는 숨을 돌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안 오셨으면 내일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료용 조명을 켜자 아이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나는 먼저 마취를 준비하고 치료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다. 도윤이는 생각보다 훨씬 의젓했다.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괜찮겠니? 내가 묻자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버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이 짠해졌다. 이 나이에 이렇게 울음 참으며 아버지 앞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 아이의 손이 순간 움찔하며 재우 씨 손을 세게 잡았다. 재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더 깊게 감싸주었다. 그 손의 힘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빠르고 정확하게 깨진 치아를 다듬고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자 내 마음도 그제야 진정되기 시작했다. 치료를 마치고 거즈를 물려준 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잘 버텼어. 어른보다 더 잘 참았네. 도윤이의 눈이 조금 동그래졌다.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릴 때의 날에도 아플 때 울음을 삼키던 아이였다. 아픈 것보다 엄마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참는 눈빛. 그 눈빛이 지금 도윤이에게서 그대로 보였다. 나는 간단한 처치 후 주의사항을 재우 씨에게 설명했다. 오늘은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고요. 삼킬 수 있는 죽이나 미음 위주로 드세요. 약은 이대로 챙겨드리면 되고요. 재우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원장님. 이 시간에 민폐인 줄 알면서도 너무 급해서. 그는 말을 마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 아픈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잘 오신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부모가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나와 엄마가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도윤이를 내보내고 나서 접수대에 앉아 계산을 정리하려는데 재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카드 말고 계좌로 먼저 보내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나와서 지갑을 못 챙겼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지.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정기 검진 올 때 같이 처리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 아이 이름 걸린 진료라서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서로 얼굴 아는 사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묘하게 가슴이 간질거렸다. 서로 얼굴 아는 사이. 진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밖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재우 씨가 혼자 서 있었다. 도윤이는 차에 태워두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다시 조금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의사와 보호자, 학부모와 학부모. 우리는 늘 같은 동네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자는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면 괜찮아요. 가까운 데서 간단히 먹죠. 그제야 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다음 날 점심시간. 치과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낮에 보니 그는 생각보다 훨씬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회사 중간 관리자라고 들었을 때 떠올렸던 이미지와 달리 약간 구겨진 셔츠 소매와 손등의 거친 피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는 국수가 나오기도 전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다. 어젯밤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에 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 웃었다. 저도 그 기분 잘 알아요. 저도 혼자 키우잖아요. 우리 서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 한 문장 안에 우리 둘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국수를 먹으며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야기. 내가 치과를 열게 된 과정. 그가 싱글파파가 된 사연. 그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눈앞에 놓인 국수 그릇 대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울 수도 없는 마음. 아이를 안고 버텨야 했을 그 밤들. 그가 도윤이를 향해 보여주는 조심스러운 손길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는 큰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웃었다. 그래도 잘 자라줘서 감사하죠. 도윤이가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 역시 나래 덕분에 버텼다. 많은 걸 잃었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었죠. 혼자 키운다는 게. 그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유 타는 법도 기저귀 가는 법도 다 인터넷 보고 동영상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애가 내 쪽으로 손 뻗고 웃으면 그냥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옛날 모습이 떠올랐다. 잘못 선택한 결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끝난 관계.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며 나래를 키우던 날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형식적인 고마움을 말할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다. 대신 이렇게 말이 오갔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텼다. 우리 둘 다. 그날 이후 치과는 도윤이의 정기 검진 장소가 되었다. 원래도 동네 치과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다. 검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괜히 스케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곤 했다. 아이 환자가 오면 늘 그렇지만
도윤이 예약이 잡힌 날은 마음이 조금 더 분주했다. 도윤이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젓했고, 재우 씨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가끔은 진료가 끝난 뒤 나는 도윤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하나 더 챙겨주곤 했다. 그러면 아이의 눈이 시간차를 두고 반짝였다. 재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말했다. 원장님이 칭찬해 주셔서 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도윤이가 혼자 치과에 들렀다. 가까운 문구점에 갔다가 그냥 인사하러 들렀다고 했다. 나는 진료가 없는 짧은 틈에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랑 둘이 지내는 거 어때?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좋아요. 아빠가 뭐든 다 해줘요. 불편한 건 없니? 없어요. 단 한 가지 있긴 해요. 그는 작게 덧붙였다. 아빠가 가끔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요. 내가 혹시 힘들까봐 뭐든 다 숨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러붙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러운 어른들. 아이를 위해 더 많이 숨기려는 마음.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재우 씨의 모습을 떠올렸다. 치과 의자 옆에서 늘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모습. 아이의 표정을 읽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눈빛. 그 속에는 수십 번의 두려움과 다짐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참에 치과 창밖으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였다. 재우 씨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았다.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는 젖은 어깨를 한번 털고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요. 집 앞 시장에서 파는 군고구마인데 애가 원장님 드리라고 꼭 가져가래요. 나는 봉투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에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이런 사소한 정성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치과 안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회사 이야기도 조금 했고 부모님 이야기도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달라진 점들도 들려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새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서 같은 방향의 풍경을 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졌다. 비가 잦아들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혹시 이런 말하면 실례일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그냥 윤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내 마음을 세게 두드렸다. 십수년 동안 나는 늘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왔다. 직함 뒤에 숨는 것은 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저도 재우 씨라고 부를게요.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려내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가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일까? 아직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꺼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조용히 알아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나래에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비밀인 채로 남아 있었다. 친정과 함께 지켜온 이 비밀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상처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씩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나래가 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딸의 얼굴에는 어느새 어린 티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래가 재우 씨와 도윤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어떤 엄마로 보일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인생은 참 묘했다. 사랑을 포기하고 아이 하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나는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법만 배웠다. 그런데 이제
내가 뒤로 밀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는 설렘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비밀 위에 서 있다는 불안이 같은 무게로 내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곧 나와 재우 씨, 그리고 나래와 도윤이까지 네 사람이 함께 서게 될 어떤 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속도로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다. 딸아이의 상담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한재우는 종종 치과로 전화를 걸었다. 번번이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항상 단정했고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외롭게 들렸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가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작은 비가 내렸고 나는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잠시 서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재우가 우산을 들고 걸어왔다. 그는 멈추지 않고 내 앞까지 와서 말했다. 윤정 씨 집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허락을 구하는 말투였지만 그의 손은 이미 나를 향해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우산 아래로 조심히 들어섰다. 같이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따라 비가 차갑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은 한 번의 인사치고는 너무 따뜻했고 나는 집 문을 열며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도윤이가 다시 진료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유난히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진료가 끝난 뒤 장난스레 치아 모양 스티커를 받아든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그 웃음을 바라보는 한재우의 표정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의 그런 모습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며칠 뒤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다. 나는 치과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재우가 먼저 와 자리를 잡아두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자리 한켠을 자연스레 비켜주었다. 그의 작은 배려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학교 일정을 들으며 간간히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문제는 우리 둘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특히 나래는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기미를 보이면 불편해했다. 어느 날 나래가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문이 열리더니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숨기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 누구한테도 당당하지 못한 거 싫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온 선택이 결국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나에게 유난히 편하게 굴었다. 진료가 끝난 뒤 그는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아빠도 요즘 웃는 날이 많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조심스러운 긴장으로 변했다. 우리 둘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말 재우가 치과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평일보다 조금 가벼운 옷차림으로 카페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정 씨, 혹시 우리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재우 씨도 도윤이가 소중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순간 가라앉았다. 그도 자신의 상처가 아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꽤 오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10수년 동안 나는 딸 하나 바라보며 달려왔다. 딸을 더럽힐까봐 세상의 편견에서 숨겼고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사랑이라는 감정마저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도 자라고 있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나는 언제까지 숨을 수 없었다. 며칠 뒤 큰일이 생겼다. 나래가 체육시간 도중 넘어져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난 것이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자마자 나는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뛰어나갔다. 신고식처럼 응급처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한재우였다. 그녀가 괜찮냐고 물으며 손수건을 건네주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손끝을 보며 나는 마음이 찡했다. 이 사람은 상처가 깊어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와 우리 딸은 이미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래가 잠든 뒤 재우에게 메시지가 왔다. 윤정 씨 많이 놀랐죠? 저도 도윤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혼자라고 느껴졌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재우 씨 고마워요. 오늘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들 이야기, 혼자 키우는 어려움, 사랑을 포기했던 시간들, 그가 아내를 잃던 그 순간, 내가 결혼을 놓아버리던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외로운 감정들이 우리를 조용히 묶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가벼운 저녁 자리였다. 나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윤이가 먼저 말했다. 나래야, 우리 부모님도 친구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도 좀 편하잖아. 그 말은 너무 순수했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었다. 나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재우 씨, 우리 다시는 아이들 몰래 만나지 말아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윤정 씨. 그 미소는 그동안 내가 본 것 중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나래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었니? 나래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아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그게 좋아. 아이의 그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날 나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편하게 흘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치과 문을 열기 전 나는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숨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에 묶여 살지 않겠다. 이제는 아이와 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문을 열자마자 재우가 서 있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결핍이 아닌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 생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것이다.